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대공황의 발생과 전체주의의 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공황 한 파트, 전체주의 한 파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그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 집중을 해볼게요. 미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포드주의, 대량 생산 체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죠. 자, 미국의 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는 와중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막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기업들이 몸을 막 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니까 물건도 막 많이 생산해요. 막 앞으로 계속 잘 팔릴 거야 이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무한정 팔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과잉 생산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경제 규모가 증가하고 생산의 규모는 증가했으나 소비가 따라오지 못해서 쉽게 얘기하면 남는 물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게 되고요.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경제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뭐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업이 뭔가 이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네? 앞으로 점점 커지는 게 아니네? 그럼 기업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네? 기업이 위험해지면 기업에 투자했던 나의 돈도 위험해질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1929년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일제히 막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식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거야 이런 무서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식시장이 10월 24일 날 대붕괴합니다. 그리고 이 주식시장의 붕괴에서 시작된 경제의 하락, 경제의 침몰, 이걸 우리는 대공황이라고 부릅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투자금을 상실했고요. 주식이 떨어지니까 기업은 파산하고요. 기업이 파산하니까 실업자가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수요는 더욱더 감소하겠죠. 기업의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파산하고요. 결국에 장기적 경제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대공황이었습니다. 자, 당시 사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등에다가 간판을 메고 있네요. 간판의 내용을 볼까요? I know three trades. 자기는 세 가지 일을 할 줄 알고요. I speak three languages. 세 가지 언어를 말할 수 있대요. 아주 엘리트네요. Fought for 3 years. 3년 동안 전쟁에서 싸웠대요. 1차 세계대전의 참전 영웅인가 봐요. 그리고 have three children. 나는 3명의 애가 있대요. 근데 no work for 3 months. 근데 3달 동안 일을 못했대요. 안타깝습니다. But I only want one job. 나는 근데 하나의 일만 있으면 된다. 이러한 실험 문제. 굉장히 능력 있고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가 지금 일을 못 구해가지고 이렇게 일거리 실업자가 되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또 사진 볼까요? 괜찮아 보이는 행색이 말끔한 사람들이 일렬로 줄 서 있네요. 어디 서 있나 하고 봤더니 프리 커피, 프리 도넛. 공짜로 커피와 도넛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또 다른 사진 볼게요. 자, 뒤에 커다란 광고판이 있네요. 광고판에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World's highest standard of living.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삶을 광고하고 있는데 그 광고판 앞에 쭉 늘어선 실업자들의 줄가 완전 대비되죠. 그래서 이렇게 급작스러운 경제 침체가 시작되었다. 어디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것이 바로 대공황입니다. 이 대공황은 미국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미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어때요? 빵! 실업률이 미친 듯이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할 거 없이 전 세계 각각에서 말이죠. 자, 그럼 이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경제를 어떻게 대했느냐? 국가가 경제,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율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경제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의 마법,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을 뜻합니다. 가격의 마법이라는 게 있다. 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물건이 남아 돌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 물건의 가격을 조금 낮추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더욱더 살려고 할 거고,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이 맞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너무나 인기가 어 아니 너무 비싼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간단하게 너무 비싼 물건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물건을 좀 더 물건을 많이 생산해요. 그럼 물건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 수 없다가 나중에 살 수 있게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저절로 시장이 굴러가기 때문에 국가는 시장에 억지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시장을 방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 스타일이 원래 초창기의 자본주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시장을 냅뒀더니 시장이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공황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포기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무슨 딜이라고 한다. 새로운 딜이죠. 뉴딜 정책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야 된다. 자, 대표적으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 미국에서 시작된 정책이 뉴딜 정책입니다. 자, 내용들을 보면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농업과 산업의 생산량을 계획하자. 그전에는 따로 계획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국가가 계획해주는 겁니다. 정확히 얼만큼 해라. 노동자와 농민의 생계를 지원합니다. 그 전에는 노동자랑 농민이 뭐 일자리를 잃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너가 임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너의 임금을 낮게 받으려고 해봐. 그럼 사람들이 너를 써주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이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자랑 농민이 일자리를 잃고 그러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공공개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일자리에다가 사람을 고용하고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월급을 받는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고 물건을 사면 그것으로 기업이 굴러가겠죠. 이러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그런 것들. 복지제도 확대합니다. 연금이나 실업보험 같은 것들 국가가 적극적으로 만드는 거죠. 쉽게 이야기를 해서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러한 정책이 바로 뉴딜 정책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후보댐 건설, 대표적인 뉴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사막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 옆에 가보면 커다란 호수가 있어요. 이 호수를 담고 있는 댐이 무엇이냐? 바로 후보댐이에요. 높이가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댐을 만들려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거대한 프로젝트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국가가 운용을 하면서 사람을 고용하고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 사람들이 경제를 다시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뉴딜 정책은 미국에서 사용했다면 다른 나라,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공황을 극복을 하려고 했냐? 그것을 우리는 블록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블록 경제는 뭐냐? 블록 단위예요, 단위.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한 블록, 두 블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하나의 단위를 만드는 겁니다.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의 단위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블록에는 다른 국가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에 영국의 식민지에다가 영국의 물건, 남는 과잉 생산된 물건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이득을 극대화합니다.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와 프랑스의 식민지를 블록으로 묶어서 여기다가 물건을 팝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강력한 이득을 보게 되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가 블록 경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유추할 수 있죠. 블록 경제는 뭐가 많아야 돼요? 식민지가 많아야 합니다. 결국에 식민지가 적었던 그런 나라들은 블록 경제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전체주의와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국가에서는 블록 경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주의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대공황을 극복하지 못해서 사회에 혼란, 사회적 불안이 생깁니다. 이 틈바구니를 전체주의가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주의가 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주의는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를 중요시하는 주의입니다. 개인은 오로지 전체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사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체는 국가와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반대말. 그리고 이러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얼마든지 억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어때요? 굉장히 극단적인 사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런 것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공황 이후에 살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파워풀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사상이 유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전체주의의 리더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히로히토 이름이고요. 칭호로는 슈와츠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3인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파시즘 얘기 먼저 해볼게요. 자, 사실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입니다. 그럼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잘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다 할 눈에 띄는 이득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불만에 누가 뛰어들게 되냐? 무솔리니가 뛰어듭니다. 무솔리니가 이끌었던 사람들이 파시스트 당이고요. 이 파시스트 당의 이론, 전체주의가 파시즘입니다. 이탈리아의 전체주의를 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파시즘이 워낙 대표적인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전체주의 전체를 부를 때 우리가 또 파시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주의를 파시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이탈리아의 전체주의만 콕 집어서 파시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차이가 약간 용례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파시즘 들어가 볼게요. 자, 파시즘은 어떠한 이론이냐? 민족을 최우선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이탈리아 민족이 제일 중요해요. 다른 민족은 한 개도 안 중요해. 지금 우리 이탈리아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잘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탈리아 민족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민족 전체 이득을 위해서. 근데 우리 민족이 잘 나가게 하려고 보니까 일부 개개인 이런 걸로는 안 돼요. 민족이 잘 나가려면 누가 나서야 되냐? 국가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를 주도해야 되고요. 국가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 개인들은 자신의 자유도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혼란을 가져오는 공산주의, 공산당 이런 것들은 금지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랑 공산당이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 혁명이죠. 혁명하자고 주장하죠. 혁명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기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감히 막 혁명을 얘기하는 애들 이런 애들 공격해.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국가 중심으로 뭉쳐.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준다. 여러분이 국가를 믿어준다. 여러분이 국가를 리드하는 나 무솔리니를 믿어준다면은 우리 이탈리아를 다시 내가 한번 멋있게 부활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솔리니한테 빠졌던 거죠. 이게 파시즘.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탈리아에 파시즘이 있다면 독일에는 나치즘이 있습니다. 자, 독일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볼게요.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죠, 독일은. 그러면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합니다. 초인플레이션을 겪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독일은 전쟁을 하면서 돈을 많이 써야 됐고요. 전쟁이 끝난 뒤에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얼마나 낮아졌냐? 전쟁 직전에는 미국의 1달러가 독일 돈으로 한 4마르크 정도 됐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 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1대 8마르크 정도긴 하지만 여전히 뭐 이 정도면 감당 가능했습니다. 근데 1921년쯤 되면은 1달러당 40마르크, 22년쯤 되면은 1달러당 1300마르크, 23년쯤 되면 1달러가 5만 마르크가 필요해요. 24년 말에는 1달러를 얻으려면 수조억 마르크. 쉽게 얘기해서 독일의 돈은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해요. 당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어린이들 뭐하고 있습니까? 놀고 있네요. 뭐하고 놀고 있네요? 돈다발을 쌓으면서 놀고 있어요. 이 사람들 뭐예요? 얘네들 뭐 완전 부자예요? 아닙니다. 당시 돈다발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쌓기나무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 돈이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놀고 있는 거죠. 자, 이 여성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난방을 하는 거예요. 왜? 땔감보다 돈이 싸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화폐 가치가 낮아진 겁니다. 자, 이 어린아이들 뭐 하고 있습니까? 돈을 자르면서 놀고 있네요. 왜? 색종이보다 돈이 싸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굉장히 붕괴된 상황이었다. 자, 독일은 이러한 경제 붕괴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차저차 열심히 해서 이것을 극복을 하려고 했어요. 거의 극복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극복을 한 상황에서 연속으로 또 무엇을 만드냐?
대공황까지 맞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면 독일 경제가 또다시 2단으로 나락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독일의 실업자 숫자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 실업자 숫자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같이 무엇도 증가하냐? 나치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나치스는 뭐 하는 애들이냐? 나치즘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나치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나치즘은 무엇이냐?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전체주의하면 전체를 좋아하는 주의, 사회주의하면 사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의, 자본주의하면 자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의 하는데 나치즘은 그러면 뭐냐? 쉽게 한번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민족 중심주의입니다. 그 민족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뭐예요? 독일 민족 게르만족 중심주의예요. 게르만족 독일 인종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인종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독일 인종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인 독일 인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도 너무 어렵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다른 국가들이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을 압박하고 너무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우수한 인종이 가장 우수한 인종답게 살기 위해서 지금 독일 땅도 너무 좁은데 영토도 넓히고 다른 인종한테 쳐들어가고 그래서 독일 인종의 우수함을 보여주자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독일 인종을 괴롭히는 나쁜 놈들을 죽이자. 대표적으로 누구? 유대인 같은 사람들. 공격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반공산주의입니다. 지금 독일 인종이 독일 민족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다시 한번 부활을 해야 되는데 다시 강대국이 되어야 하는데 독일 안에서 혁명을 꿈꾸는 그런 공산당들이 있다? 다 죽여버려 이겁니다. 민족과 국가의 화합을 깨뜨린다고 생각했어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사회주의가 뭐예요?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자본가를 공격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돼. 지금 우리 국가와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돼. 공산주의, 사회주의 반대합니다. 동시에 민주주의도 반대해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 민족이랑 국가 위주로 하나를 뭉쳐야 돼. 우리는 오로지 누구에게? 나치 당에게 우리의 힘을 몰아줘야 돼. 그리고 나치 당에서도 나치 당의 대장인 히틀러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해야 돼. 히틀러가 말하는 게 곧 법이야. 히틀러가 말하는 게 곧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 너는 여기에 반대되는 말을 하면 안 돼. 이게 나치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짜 리얼 전체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사실 나치즘 되게 과격한 사상이죠. 뭐 독일 사람들이 바보라고 여기를 처음부터 지지한 건 아닙니다. 자, 나치당 처음에 인기 없었어요. 1928년만 하더라도 독일에서 인기가 굉장히 낮은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공황을 겪고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독일의 기존에 있던 정당들, 뭐 사회민주당, 독일 공산당, 독일 중앙당, 국가인민당 이런 당들 점점 인기가 낮아지고 그 모든 인기를 나치당이 쑥쑥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독일 제국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독일이 공화국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불렀죠. 바이마르 헌법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민주주의 헌법을 바이마르 공화국이 갖고 있었잖아요. 자, 그 민주적인 헌법을 가지고 독일 사람들은 민주적으로 나치당을 선택합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이 옳은 것을 선택할 거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언제나 바른 길로 나아갈 거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 상황에서 독일 국민들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나치와 히틀러를 민주적으로 뽑아줍니다. 참 재밌죠. 결국에 1933년에 히틀러가 총리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점점 더 세력을 넓혀서 결국에 나치당 이외의 모든 정당을 불법화합니다. 그리고 히틀러와 나치당의 일당 독재가 독일 안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어요. 완전 히틀러 나치당 중심으로 권력이 꽉 모여가지고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당시 그림 한번 볼까요? 독일의 의회 모습입니다. 뒤에는 나치의 깃발과 나치의 그림이 딱 있고 앞에 히틀러인가요? 히틀러인거 이 사람이 히틀러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나치식 경례를 하면서 지금 하나로 지금 사람들이 뭉쳐있는 모습 볼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아마도 히틀러인 것 같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이동하고 있고 수많은 뭐 몇 명인지 가늠도 안 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탁 모여가지고
자, 이 나치당 같은 경우에는 게르만 우월주의를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탄압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 유대인이 게르만을 괴롭힌다. 유대인이 독일 민족을 발전할 수 못하게 한다. 얘네들이 뒤에서 첩자 노릇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공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독일인은 결혼을 아예 금지시켜버리고요. 그다음 유대인은 공무원 될 수 없게 하고요.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요. 더 심하게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국기죠. 유대인을 상징하는 별을 가슴팍에다가 달고 다니게 하는 그러한 차별 정책을 법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 정책을 펼치면 펼칠수록 독일 사람들의 그러한 불만과 화가 나 있는 울분을 유대인에게 펼치면 이렇게 떠넘기면 떠넘길수록 독일 사람들은 나치를 중시로 하나로 모인다는 그러한 모습이죠.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탈리아랑 독일의 상황을 봤고요.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군국주의라고 불러요. 일본의 제국주의는 아니 전체주의는 일본에서는 군대가 권력을 잡으면서 지금 일본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일본 민족이 대공황을 극복하고 더욱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이 군부를 중심으로 군사력을 중심으로 대륙 침략을 해야 된다. 더 넓은 세계로 나가서 우리가 영토를 넓혀야 된다. 지금 일본의 영토는 너무나 작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본의 군국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해서 모든 일본 사람들은 다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전체주의. 그게 군국주의예요. 참고로 이 인물은 당시 일본의 천황이었던 히로히토 쇼와 천황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일본은 나치당이나 파시스트 당처럼 무슨 당이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군대가 국가의 조직인 군대가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이 어떤 전체주의의 리더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로히토도 무슨 전체주의의 이 사람의 리더는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자고 일본 군국주의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로히토 쇼와 천황. 그다음에 추가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는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글을 한번 읽음으로써 전체주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떠나서는 인간과 영혼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단체도 국가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이 국가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 오직 전쟁만이 인간의 힘을 가장 높은 정도에 이르게 하고 이에 직면할 용기를 가진 국민에게 고귀함을 부여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국가가 짱이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무솔리니의 파시즘이었습니다. 히틀러 볼까요? 민족주의 국가는 인종을 모든 생활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딱 봐도 무슨 인종이에요? 게르만족이겠죠. 국가는 인종의 순수성을 위주하게 노력해야 된다. 유대인 차별하자 이런 얘기겠죠. 우리들의 외교정책 목표가 뭘까요? 독일 민족에 어울리는 영토 확보해야 한다. 지금 독일의 영토는 다른 국가들 프랑스, 영국 이런 애들이 미국 이런 애들이 압박해가지고 게르만족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인 게르만족이 살만한 영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토를 넓혀야 된다. 쳐들어가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독일 민족을 위해서. 히틀러였습니다. 자, 오늘 전체주의 공부를 했어요.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독일의 나치즘이에요. 공통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와 민족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강력한 독재 체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대외 팽창,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